천안 고아년이 어디서 감히 겸상이야? 당장 부엌으로 꺼져. 22년간 식모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날 20인분 명절상을 통째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길로 떠난 해외여행. 시댁은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50억 주식을 가진 중견기업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요. 쫄쫄 굶으며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는 그들의 비참한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순영입니다. 올해로 47이 되었네요. 남들은 인생의 절반을 지나며 여유를 찾을 나이라고들 하지만 제 지난 22년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홀로 걷는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차가운 철제 침대와 매일같이 들려오던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남겨두고 떠났는지 원망할 여유조차 없었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다행히 간호사가 되어 제 앞가림은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숨을 좀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남편 상훈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에 다정다감한 말투까지. 부모 없는 저를 감싸 안아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그가 제 평생의 안식처가 되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니의 첫마디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 부모가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세상에 상훈아. 너 정말 제정신이냐?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걸 집안에 들이겠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앞에 있는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남편의 등을 찰싹찰싹 때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을 맞잡을 뿐이었죠. 그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순영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간호사라서 벌이도 괜찮고 부모님 안 계시니까 오히려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할 거야. 내가 보장해. 그 보장이라는 말이 제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부모 도움 한 푼 못 받는 저니까 몸만 들어오는 대신 평생 죄인처럼 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22년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고아년이라 부르며 무시하셨어요. 예, 너는 배워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국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하긴 엄마 손맛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으니 오죽하겠어.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해올게요. 됐어. 그 천한 손으로 만든 거 먹고 배탈 날까 무섭다. 저기 가서 걸레질이나 똑바로 해.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그저 신문만 뒤적이며 못 본 채 했습니다. 가끔 제가 너무 힘들어 눈물을 보이면 그제야 귀찮다는 듯 한마디 던졌죠. 여보, 엄마가 좀 까칠하긴 해도 뒤끝은 없잖아. 당신이 좀 참아. 당신 부모 없어서 서러운 거 우리 엄마가 걷어주신 건데 그 정도 잔소리도 못 견뎌? 상훈아, 잔소리가 아니라 인격 모독이잖아. 당신은 내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 또 시작이네. 나 회사에서 치이고 온 거 안 보여? 집에서까지 당신 징징거리는 거 들어줘야 해? 그냥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제일 편해.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저는 시댁의 식모이자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시누이 둘은 자기들이 입던 헌옷을 가져다 주며 언니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지? 라며 생색을 냈고 시동생 가족들까지 저를 만만하게 대하며 온갖 굳은 일을 시켰죠.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5년 전 기적처럼 친정아버지를 찾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사고로 저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찾아 헤매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탄탄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셨어요. 순영아, 내 딸 순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며 살게 해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댁에 가서 모든 걸 밝히고 저를 데려오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면 그 사람들은 아버지 돈을 뜯어내려 혈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더 무시하겠죠. 돈으로 신분 세탁했다고요. 제 손으로 이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는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제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제 이름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셨더군요. 그게 지금은 불어나서 50억이 훌쩍 넘는 거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손만 대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엄청난 돈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시댁에서 10만 원 한 장에 벌벌 떠는 며느리 연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석 그 본성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예, 이번 추석엔 친척들 다 모이는 거 알지? 20인분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장 봐둬라. 너는 돈도 없으면서 손만 커서 걱정이다. 내 카드로 딱 필요한 것만 사. 시어머니가 건넨 카드는 한도가 빤한 체크카드였습니다. 부족한 돈은 제 쌈짓돈을 털어 메꿔야 했죠. 명절 사흘 전부터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밤을 까고 나무를 다듬고 끝도 없이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구역질이 났지만 시어머니의 호통이 무서워 멈출 수 없었죠. 여보, 나 손가락 베었어. 약 좀 가져다 줄래?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움켜쥐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거참. 당신 간호사잖아. 대충 침 바르고 해. 나 지금 중요한 축구 경기 본단 말이야. 엄마가 전 다 부쳤냐고 물어보시더라. 빨리빨리 좀 해.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의 통증보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와 북적이는 사람들 소리로 가득 찼죠.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깔깔거렸고 시동생과 남편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갈비찜을 솥에 앉히며 땀을 닦았죠. 22년 동안 매번 반복되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일까?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인분의 음식을 다 차려내고 저도 이제 막 한술 뜨려던 그 찰나였죠. 자, 이제 다 차렸으니 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상 끝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 하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딜 앉아?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겸상이야? 부엌으로 꺼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죠. 비웃음 섞인 시선, 방관하는 시선, 그리고 조카들의 킥킥거리는 소리까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22년의 인내심이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견딜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놓인 제가 피땀 흘려 차린 그 거대한 상의 귀퉁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머릿속에서는 지난 2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집와서 국그릇을 잘못 놓았다고 뺨을 맞았던 날,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데도 비린내 나는 생선을 구불하며 등을 떠밀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방관하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여자로 몰아세웠던 남편까지. 너 지금 뭐하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시어머니의 칼날 같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 옆에서 큰 시누이가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거들더군요. 언니, 엄마 화나신 거 안 보여? 눈치 좀 챙겨. 고아라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분위기를 못 맞춰? 그냥 부엌 가서 남은 거 대충 먹어. 여기 자릿수 모자란 거 안 보여? 작은 시누이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 조카들도 이제 다 커서 이상이 좁아. 언니는 부엌이 편하잖아. 거기서 편하게 먹어.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전이 좀 식었더라. 데워오는 것 좀 잊지 말고. 조카들까지 제 얼굴을 보며 숙모, 부엌대기 같아요. 라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 아니라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베인 손가락을 감싸 쥐고 있는 것도 모르는지 그저 갈비찜 하나를 입에 넣으며 귀찮다는 듯 말하더군요. 여보, 왜 그래? 그냥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해. 당신 때문에 밥맛 떨어지게 이게 뭐야? 애들도 보는데 좋게 좋게 가자. 응? 가서 애들 먹을 국이나 좀 더 떠와. 그의 무심한 말투, 그리고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그 손놀림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일 뿐이었죠. 상훈아. 제가 낮게 그의 이름을 부르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봅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남편의 이름을 막 불렀거든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당신, 그리고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나 이제 당신들 식모 안 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인연이, 이게 미쳤나? 어디서 시어미 손목을 잡아? 너 정말 죽고 싶어?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제 식모 안 한다고요. 22년 동안 이 집안 귀신이 되려고 발버둥 쳤는데 오늘 보니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구보다 못한 존재였네요. 저는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았죠.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허리를 숙여 20인분의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다리를 양손으로 힘껏 붙잡았습니다. 여보,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하지 마. 야, 최순영.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상을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맛있게 쳐드세요.
콱광, 챙그랑, 거대한 굉음과 함께 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만든 갈비찜과 각종전, 정성껏 끓인 토랑국이 거실 바닥으로, 그리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시댁 식구들의 머리와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기름진 국물이 시어머니의 실크 한복을 적시고 잘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큰 시누이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옷, 내 머리. 미쳤어. 전현이 정말 미쳤어.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얼굴에 튄 국물을 닦아내며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시누이들은 자기 옷에 묻은 양념을 털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아주 차갑게,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이 이토록 시원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통쾌했습니다. 너, 당장 안 치워?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우세요. 천한 것이 손 떼면 부정 탄다면서요? 어머니랑 어머니가 잘 키운 그 귀한 따님들이 직접 치우시면 되겠네. 아, 전 데워달라고 했죠? 바닥이 뜨끈해서 금방 데워지겠네요. 주워 드세요.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손 치워. 당신이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 떼면 그땐 이상이 아니라 당신 머리를 깨버릴 테니까.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남편은 얼어붙은 듯 손을 떼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권, 카드, 그리고 옷 몇 가지가 전부였죠. 집을 나서기 전 현관문 앞에 서서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너 지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발 못 들여놓을 줄 알아. 남편의 고함이 뒤통수에 꽂혔지만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제 22년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얼굴엔 기름이 튀어 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거운 갈비찜 김과 고함으로 가득했던 그 지옥 같던 집구석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까마득한 예질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엔 전 붙일 때 튄 기름기가 남아 있었고 옷소매엔 빨간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 퍼렇게 살아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최순영. 울지 마. 울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엉망인 차림새를 슬쩍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가장 빠른 길로요. 그리고 기사님, 저 아무 일 없어요. 오히려 아주 좋은 일이 생겨서 떠나는 길이니까 걱정 마세요. 제 대답에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속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창밖으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복을 입고 선물을 든 사람들, 들뜬 표정의 아이들. 예전 같으면
나는 왜 저런 평범한 행복도 누리지 못할까 하며 자책했겠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야,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돌아와? 너 정말 미쳤어? 엄마 기절하셨어.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아. 여보, 제발. 손님들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신이 참아야지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전화 받아. 남편의 문자 알림이 사라지자 이번엔 큰 신우이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옳게,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진 거 보고도 발이 떨어져? 역시 근본 없는 건 속일 수가 없네.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사람 다 동원해서 옳게 가만 안 둘 줄 알아.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당신들이 내 인생에 뭘 해줬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검게 변한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22년 동안 그들의 식모로 살며 잃어버렸던 제 진짜 얼굴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향한 곳은 당일 발권 카운터였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제일 빨리 출발하는 해외 노선 중에 빈자리 있는 게 있을까요? 제 물음에 직원이 당황한 듯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손님, 3시간 뒤에 출발하는 태국 치앙마이행 비행기가 한 자리 남아있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걸로 주세요. 왕복 말고 편도로요. 티켓을 손에 쥐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죠. 출국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면세점 조명과 여행객들의 설렘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먼저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 속에 챙겨온 옷들 중 가장 편안하고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서서 엉망이 된 머리를 정돈하고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자가 입술을 빨갛게 칠하면 천박해 보인다며 구박하는 바람에 10년 넘게 바르지 못했던 색깔이었습니다. 순영아, 너 정말 예쁘다. 이제야 사람 같네.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고는 게이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비행기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기내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득 5년 전 아버지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순영아, 아빠가 다 해줄게. 그 집에서 나와서 아빠한테 오렴. 그때는 남편과의 의리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고아로 자란 상처 때문에 가정을 깨는 게 무서워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셨는지. 저를 귀한 딸로 여기지 않는 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함께 몸이 뒤로 젖혀지며 기체가 떠오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 상훈아. 안녕, 어머니.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천한 며느리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으로 날아갈 테니까 거기 밑바닥에서 당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요. 구름 위로 올라선 비행기 창밖에는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달콤하게 잘 수 있을 것만 같은 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치앙마이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기내 방송이 흐르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남편의 가방을 챙기고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지는 않으시는지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제 어깨에 맨 가벼운 가방 하나만 챙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훅 끼쳐오는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정체 모를 달콤하고 이국적인 꽃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아, 이제야 정말 숨이 쉬어지네. 저는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뿜어내던 독한 말들, 부엌에 찌든 기름 냄새, 그리고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공기가 아닌 완전히 낯선 곳의 공기가 제 폐 속 깊숙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미리 예약해둔 치앙마이 외곽의 조용한 리조트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속박하던 현실보다 이 낯선 땅이 더 안락하게 느껴졌죠. 리조트에 도착하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와디캅,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한 웰컴 드링크 드시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건네준 시원한 코코넛 주스를 마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50억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찍힌 걸 본 날에도 저는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곳 리조트의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친절한 직원들의 태도를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예약한 독채 빌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하얀 침대 위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빳빳하게 풀이 죽은 고급 시트의 감촉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여야 했을 시간이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순영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시원하게 가슴을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는 가방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꺼두었던 전원을 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부재중 전화 127통, 남편의 번호가 80통, 시어머니가 30통, 그리고 시누이들이 나머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저는 침대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듯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온 메시지들은 분노와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야, 최순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엄마 앞에서 상을 엎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돌아와? 너 오면 진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큰 시누이 올케 정말 실망이다. 고아 출신이라 근본 없다는 소리 듣기 싫다더니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쳐? 우리 엄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한 푼 못 받을 줄 알아. 그들의 메시지 속에서 저는 여전히 천한년, 근본 없는 년,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22년을 버텼는지 상을 얻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저 자신들의 점심 식사가 망가진 것과 권위가 무너진 것에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틀째, 사흘째가 되자 메시지의 톤이 서서히 변하더군요. 남편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편하자고 방관했어. 제발 연락 좀 줘. 지금 집이 엉망이야.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애들도 컵라면만 먹고 있어. 당신 어디야? 응? 작은 신우이 언니 화 많이 났지?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명절인데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언니 없으니까 집안일이 하나도 안 돌아가. 엄마는 병원 입원하셨어. 언니가 와서 간호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연락 기다릴게. 사과하는 척하지만 결국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빨리 와서 밥하고 병수발 들어라. 그들의 이기심은 치앙마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식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원을 끄고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럽고도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알람 없이 새소리에 눈을 떴고 리조트 식당으로 내려가 남이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마담, 커피 더 드릴까요? 누군가 저를 마담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대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지. 22년 동안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밥이나 비벼 먹던 사람이 아니었어. 오후에는 태국 전통 마사지 숍을 매일같이 방문했습니다. 오, 마담. 어깨랑 등이 너무 딱딱해요.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뭉쳤어요? 마사지사의 서툰 한국어 질문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22년 동안 무거운 짐을 좀 지고 살았거든요. 이제 그 짐 다 내려놓으려고요. 마사지사가 제 등 근육을 꾹꾹 누를 때마다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몸 안에 박혀있던 시댁 식구들의 독한 말들이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들려 아주 시원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리조트 수영장을 바라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치앙마이 시내의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불상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고 있었죠. 저도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같은 소원을 빌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처님, 아니 하느님. 제가 제 이름을 찾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로지 저 최순영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사원을 나오는데 문득 친정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잃어버린 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아버지는 저를 찾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저를 데려오고 싶어 하셨죠. 순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그 돈들, 주식들 다 내 거야. 네가 원할 때 언제든 쓰렴. 아빠는 내 뒤에 항상 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말들이 치앙마이의 밤바람을 타고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줄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고 제 손에는 50억이라는 큰 힘이 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 돈과 근본이라는 무기로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려 줄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리조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간다. 그리고 내일부턴 정말 전쟁이야. 저는 맥주캔을 높이 들어 밤하늘에 건배했습니다. 저를 천한 것이라 불렀던 시어머니, 방관자였던 남편, 그리고 이기적인 시누이들.
그들이 지금쯤 어떤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 생각하니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치앙마이의 평화로운 열흘은 저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22년의 인내에 대한 보상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철저한 복수를 위한 전열 정비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주러 가는 사냥꾼의 마음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의 푸른 수영장 곁에서 코코넛 주스를 마시며 평화를 만끽하고 있을 때 한국의 시댁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니, 아수라장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죠. 그곳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식모가 사라진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상을 엎어버린 직후 거실 바닥은 일주일 내내 제가 피땀 흘려 만든 음식들로 뒤덮였습니다. 기름진 전들은 거실 카펫 위를 굴러다녔고 빨간 갈비찜 양념은 시어머니가 아끼는 실크 벽지에 보기 좋게 튀어 올랐죠. 아, 내 한복. 이게 얼마짜린데? 상훈아, 너 저 미친년 당장 안 잡아오고 뭐해? 시어머니는 자신의 한복에 묻은 국물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 상훈은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저는 택시를 타고 떠난 뒤였죠.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고환영 걷어서 사람 만들어 놨더니 시어미 머리 위에서 상을 엎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물건을 들였을꼬? 옆에 있던 큰 시누이가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일단 소리 좀 그만 질러. 나 배고파 죽겠어. 이거 바닥에 떨어진 거 다 버려야 하는 거야? 아까우니 몇 개는 주워 먹으면 안 되나? 야,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들어가니? 저 독한 년이 벼르고 나간 거야. 상훈아, 너 마누라한테 전화해봐. 당장 와서 이거 다 치우고 다시 상 차리라고 해. 남편은 연신 전화를 걸어댔지만 제가 전원을 껐으니 연결될 리가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에는 정적 대신 꼬르륵 소리와 짜증 섞인 불평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당일이라 20인분이 넘는 친척들이 모였는데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상훈아, 부엌에 남은 거 없어? 명절인데 삼계탕이라도 좀 끓여봐라. 시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에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남편이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 냉장고에 생고기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누나들이 좀 와서 도와줘봐. 그러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큰 시누이가 펄쩍 뛰며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왜 해? 나도 우리 시댁 가서 제사 지내고 일하다가 겨우 온 사람이야. 명절에 친정 오면 대접받아야지. 내가 왜 여기서 앞치마를 둘러? 작은 너라도 좀 해봐. 언니는 참, 나 손톱한 지 얼마 안 된 거 안 보여? 그리고 나도 집에서 남편이 밥 해달라고 난리야. 올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도망간 걸 왜 우리한테 시켜? 서로 미루고 소리를 지르는 사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조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남은 건 난장판이 된 집과 굶주린 식구들 뿐이었죠. 여보, 안 되겠다. 그냥 나가서 먹자. 명절인데 문연 식당 하나쯤은 있겠지. 시아버지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명절 당일 저녁 경기도 외곽의 시댁 근처 식당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겨우 찾은 고깃집은 예약이 꽉 차서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배달앱을 켜봐도 오늘은 쉽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투덜거리며 차를 몰고 40분이나 나간 끝에 사온 것은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이면 전국에서 제일 화려한 잔치상을 받던 사람들이 기름기 찌든 거실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 꼴이라니요. 에이, 퇴. 이게 무슨 맛이야. 맵기만 하고. 내가 살다 살다 명절에 컵라면을 다 먹네. 상훈아, 너 마누라 어디 갔는지 끝까지 찾아내. 찾아내서 이 컵라면 다 입에 쳐넣어 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컵라면 용기를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단순히 요리뿐만이 아니었거든요. 화장실 청소, 빨래, 시어머니의 당뇨약 챙기기, 시아버지의 발 마사지까지. 제가 사라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잠에서 깬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예, 순영아. 나 물 한 잔 가져와라. 목이 말라 죽겠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엌은 어제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씻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 기름기는 여전히 미끌거렸죠.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상훈아, 상훈아.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남편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왜 조심을 안 해? 근데 엄마, 나 입을 옷이 없어. 당신이 빨래 안 해놓고 갔나 봐. 이놈아, 지금 어미 허리가 나가게 생겼는데 빨래 타령이야? 당장 누나들 불러. 나 병원 가야겠다. 결국 시누이들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자마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엄마 이번엔 언니네 집으로 모셔가. 나 다음 주에 해외여행 예약해놨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애 고3이야. 집안 조용해야 해. 상훈이 네가 내 엄마니까 네가 간병해. 누나, 나 회사 일 바쁜 거 몰라? 그리고 간병인이 무슨 돈이야. 올케가 있어야 돈 안 들이고 간병을 하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복도에서 고성이 오가는 사이 시어머니의 혈압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이 불효자식들아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습니다. 입원비만 하루에 50만 원이 넘는 VIP실밖에 자리가 없다는 말에 시누이들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병원비가 이렇게 비싸? 상훈아, 올케 비상금 둔 거 없어? 걔 간호사 할 때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냐? 누나, 그 사람 돈 있으면 벌써 썼지. 맨날 돈 없다고 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구걸하던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어. 남편의 말에 시누이들은 한숨을 내쉬며 자기 지갑을 움켜쥐었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무료로 해오던 무한 간병과 가사노동이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돈으로 치르며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시어머니는 기력이 없는 와중에도 제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최순영, 이 독한 년, 죽어도 용서 못한다. 내 돈, 내 병원비, 다 물어내게 할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병원비 몇십만 원에 벌벌 떨며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제가 치앙마이에서 한 끼 식사로 그 병원비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 병원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청구할 계획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굶주림과 짜증, 그리고
병원비 폭탄 속에서 지옥 같은 명절을 보내는 동안 저의 치앙마이 휴식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가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이할까? 기대해도 좋아.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저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마음으로 22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치앙마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까맣게 탄 제 피부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을 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시원한 한국의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예전 같으면 이 바람을 맞으며 아유, 저녁에 남편국은 뭘 끓여야 하나 걱정부터 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이 자유로운 공기가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쾌쾌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였어요. 거실은 제가 떠날 때 엎어버린 그 난장판의 흔적이 완벽히 지워지지 않은 채 여기저기 얼룩이 남아 있었죠. 소파에 구겨진 채 앉아있던 남편 상훈이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최순영, 너 이제야 기어들어와?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얼굴은 며칠은 못 잔 사람처럼 휑했어요. 그는 제 가방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낚아채듯 뺏으려 했습니다. 너 미쳤어? 전원은 왜 꺼두고 어디서 뭘 처먹고 돌아다닌 거야? 지금 엄마 병원에 누워 계신 거 안 보여? 당장 병원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엉망이 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빌긴 누가 빌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22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욕 얻어먹어가면서 식모살이 해줬으면 됐지. 명절에 밥 한 끼 안 차렸다고 이 난리야? 당신, 내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인 거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없어? 뭐, 느끼는 거? 하? 이 여자가 진짜 태국 가서 더위라도 먹었나? 야, 최순영. 너 똑똑히 들어. 너 같은 고아년 갈 곳도 없는 거 내가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지? 나 이제 너랑 못 살아. 너랑은 오늘로 끝이야. 남편이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혼. 그는 늘 이 단어를 협박용으로 썼어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제가 이혼당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이혼하자고? 정말이야? 그래. 이혼해. 내가 너 같은 근본 없는 년이랑 왜 살아야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옷까지 몇 벌 챙겨서 네가 살던 그 구질구질한 보육원으로 꺼지라고.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울며 불며 다리를 붙잡고 매달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래, 좋아. 이혼해. 나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1분 1초도 엮이기 싫거든. 여기 이혼 서류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도장 찍어.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너 지금 장난해? 네가 무슨 돈으로 살려고 그래? 너 나가면 당장 굶어 죽어. 이 미련한 여자야. 내가 굶어 죽을지 아닐지는 이 서류 보고 판단해. 저는 봉투 안에서 제 명의로 된 자산증명서와 주식잔고 내역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은 비웃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마 몇백만 원쯤 들어있는 청약 통장이나 되겠거니 생각했겠죠. 하지만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최순영, 너 이거 위조했어? 숫자가
숫자가 왜 이래? 50억? 이게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위조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아는 증권사 직인 찍혀 있으니 확인해봐. 내 주식 잔고야. 정확히는 52억 7천만 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몇 번이나 뒤집어 보더니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혹시 나 몰래 몸이라도 판 거야? 아니면 누구 돈을 훔친 거야? 고아 주제에 이런 돈이 어디서 나?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저를 이런 식으로만 보는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몸을 팔아? 훔쳐? 끝까지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나를 모욕하는구나. 나 친정 아버지 찾았어. 5년 전에. 친정? 아버지? 너 고아잖아. 부모 없다며. 사고로 나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찾으셨대. 지금은 중견기업 회장님으로 계시고 아버지가 나 미안하다고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내 이름으로 사모으신 주식이 불어서 이렇게 된 거야. 5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탐욕이 교차하는 게 보였죠. 5년 전?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그동안 대출금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정말 독한 년이다. 그 돈이 있으면서 나 고생하는 걸 지켜봤어? 말했으면 당신이랑 어머니가 그 돈 가만히 뒀을까? 우리 상훈이 사업 자금으로 내놔라, 시누이들 아파트 사줘라 하면서 내 피 같은 돈 다 뜯어갔겠지. 그리고 더 무시했을 거야. 돈으로 신분 세탁했다면서 말이야. 안 그래?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제가 10만 원짜리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며 눈치 보던 모습만 기억하던 그에게 50억이라는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을 겁니다. 여보. 아니, 순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산 세월이 22년인데. 응? 장인어른은 어디 계셔? 지금 당장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아년이라며 침을 뱉던 남자의 입에서 장인어른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손 치워. 장인어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를 불러? 당신은 그저 22년 동안 내 인생을 갉아먹은 기생충일 뿐이야. 그리고 당신만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당신 어머니 병원비 말이야. 그거 시누이들이 오빠 보고 내라고 싸우고 있다며? 그거 내 주식 계좌에서 1분이면 해결될 돈인데 당신은 평생 구경도 못할 거야. 순영아, 제발. 내가 빌게. 엄마가 한 말들은 노인네가 망령 들어서 그런 거잖아.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내 노동력이랑 이제는 내 돈이겠지. 더러운 소리 그만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재산 분할? 당신이 가진 거라곤 이 낡은 아파트 한 채랑 빚뿐이지? 그거 내가 안 가질 테니까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해둬. 저는 남편의 애걸복걸을 뒤로하고 제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남편은 문틈으로 순영아,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도 곧 알게 되겠죠. 그들이 발로 걷어찬 천한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이 평생을 구걸해도 얻지 못할 부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비밀이 드러난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천천히 숨통을 조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아버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영아, 고생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지옥 같은 22년의 비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한남동의 탁 트인 거실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자니 지난 22년의 세월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남산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집안 어디에서도 기름 냄새나 락스 냄새는 나지 않았죠. 오직 저를 위해 존재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 하지만 제가 평화를 누리는 사이 저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이 들려온 건 남편의 회사 쪽이었습니다. 남편 상우는 평소 회사에서 자수성가한 엘리트 이미지를 밀고 나갔어요. 부모 없는 아내를 거둬서 가정을 책임지는 자상한 남편 코스프레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상을 업고 나간 뒤 남편이 제 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사방팔방으로 저를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폭언이 아니라 잔뜩 죽어가는 목소리더군요.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제발 대화 좀 해. 나 지금 회사에서 죽을 맛이야. 회사에서 왜? 당신 그렇게 당당하던 대기업 과장님이잖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차갑게 대꾸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길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당신이 중견기업 회장님 딸이라는 거, 그리고 당신 명의로 수십억 주식이 있다는 거.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 아내가 50억 자산가인데 그것도 모르고 구박하다가 이혼당하게 생긴 멍청이라고. 부장님까지 불러서 그러시더라. 이 사람아, 자네 처가댁이 그 그룹이었나?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라고. 그래서 당신 체면 구겨져서 힘들다는 거야? 22년 동안 내가 시댁에서 식모 노릇하면서 구겨진 내 인생은 생각 안 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 지금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졌어. 가정사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놈한테 어떻게 큰일을 맡기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승진도 이번엔 물 건너간 것 같아. 제발 장인어른께 인사라도 드리게 해줘. 내가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어. 비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 상우는 저를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배경과 돈,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뿐이었죠. 장인어른?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당신 어머니는 어떠셔? 병원비 걱정에 잠도 못 주무신다며? 제 말에 남편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협심증이 심해지셨어.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누나들이랑 매일 싸워. 당신이 간호사니까 병원 사정도 잘 알고. 예전에 어머니 아프실 때 당신이 다 알아서 해줬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셔. 후회? 아니, 그분은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아쉬운 거겠지. 공짜로 부려먹던 간병인이 사라졌으니까. 끊어. 다시는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시누이들의 단체 채팅방에 불이 났습니다. 평소엔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언니, 올케라 부르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큰 시누이 올케, 정말 너무하다. 우리가 친정 식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해?
우리 남편이 올케네 친정회사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서 나 미치겠어. 자기 사업 도와달라고 난리인데 내가 뭐라고 말해? 올케가 체면 좀 세워줘. 응? 작은 시누이 언니. 나 언니 믿어.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우리 남편도 언니가 50억 자산가라는 소문 듣고 나보고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그 귀한 인연을 발로 걷어차냐고 매일 구박이야. 나 요새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살아.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우리 남편한테 말 좀 잘해줘. 가관이었습니다. 저를 고아년이라며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의 남편들, 즉 제 매부들이 이제는 제 돈 냄새를 맡고 자기 아내들을 닥달하고 있었던 거죠. 22년 동안 저를 시댁의 하수구 취급하던 시누이들이 이제는 자기 남편들에게 구박받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VIP 병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시누이들이 결국 시어머니를 일반 병동 6인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대접받기만 좋아하던 시어머니는 좁은 침대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히며 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순영아. 순영아. 내가 잘못했다. 주인 없는 부엌에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너를 쫓아냈을까? 병실에서 저를 찾으며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따뜻한 밥상이 그립고 자신의 발을 닦아주던 제 손길이 그립고 무엇보다 제 통장에 들어있는 50억이 그리운 것이겠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도장 못 찍는다며 버텼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22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명절마다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은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상을 업던 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 했던 영상까지 블랙박스와 집안 홈캠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판세는 완벽히 뒤집혔습니다.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남편의 회사는 물론이고 시누이들의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돈으로 그리고 사회적 명성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순영아, 이제 그만 저들을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마. 네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도 내 권리다. 아빠가 끝까지 내 뒤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의 중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발밑으로 기어들어와 눈물로 용서를 비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22년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판은 뒤집혔고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한남동 자택은 입구부터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웅장한 대문은 허락받지 않은 이들의 출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죠. 22년 전 보육원을 나와갈 곳 없던 저를 받아준 건 남편이었지만 이제 저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건 저의 진짜 뿌리인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아가씨. 정문 앞에 손님 3분이 찾아오셔서 막무가내로 아가씨를 뵙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정원 테이블에서 뵙겠다고 전해주시고요. 잠시 후 정원 저 멀리서 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을 지배하던 거대한 벽 같았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그들은 그저 초라하고 비굴한 노인과 중년 여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초점 없는 눈동자, 화려하던 실크 한복 대신 대충 걸쳐 입은 가디건 차림이 그녀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순영아, 순영아.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가드레일을 잡고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뒤를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죠.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달려가 부축했겠지만 저는 그저 자리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병원비 문제는 해결되셨나 봐요? 제 냉담한 말투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무릎 아래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려 허공을 휘저었죠. 내가 잘못했다. 순영아, 이심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너 같은 보배를 몰라보고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미쳤었나 보다. 어머니, 손 치우세요. 천안년 손 닿으면 부정 탄다면서요? 여기 저희 아버지 집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고한연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지만 이내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순영아. 그래도 우리가 22년을 같이 살지 않았니?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나 요새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다. 네가 해주던 그 갈비찜, 그 나물. 그게 없으니까 도저히 기운이 안 나. 밥 한 끼만. 나 밥 한 끼만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해주는 밥 먹으면 이 병이 다 나을 것 같아. 옆에 있던 큰 시누이도 눈물을 찍어내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언니 귀한 줄 모르고 짐승처럼 굴었어. 우리 남편이 언니한테 사과 안 하면 당장 이혼 서류 찍겠대. 언니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우리가 그 기둥을 발로 차버렸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작은 시누이는 아예 제 발치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언니, 나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 남편이 언니한테 빌어서 돈 좀 가져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랑 화해하고 오라고 난리야. 언니, 우리 조카들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언니 부자잖아. 50억이나 있다며. 결국 본색이 나오더군요. 사과의 끝에는 항상 돈과 자기들의 안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돈이요? 50억? 그 돈이 왜 당신들 눈에 들어오죠? 22년 동안 내가 당신들 식모살이 하면서 받은 연봉이라고 생각해도 모자란 돈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밥 한 끼라고 하셨죠? 그 부엌에서 저를 쫓아내고 부엌댁이라고 부르던 분들이 누구였나요? 이제 그 부엌 주인 되셨으니 직접 해드세요. 아, 전 데워 먹는 법은 아시죠? 바닥에 엎어드린 거 주워 드시던 기계는 어디 가셨어요? 순영아, 너 정말 이렇게 독하게 굴 거야? 그래도 내가 내 시엄이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며 소리를 높였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남편 상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사 로고가 박힌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오자마자 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오늘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유받았어.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이 무슨 관리를 하냐고.
동료들이 다 나를 비웃어 50억 자산가 아내를 발로 걷어찬 멍청이라고 낙인 찍혔단 말이야. 남편의 고백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니. 상훈아, 당신은 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 망가진 게 슬픈 거잖아. 내가 50억이 없었어도 당신이 여기 와서 무릎을 꿇었을까? 아니, 당신은 지금쯤 다른 여자 알아보고 있었겠지. 아니야. 순영아, 정말 아니야. 나 당신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관리비 고지서는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제발,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장인어른 모시고 평생 효도하며 살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를, 당신 어머니한테나 잘해. 22년 동안 당신이 방관하는 동안 내가 흘린 눈물, 그게 다 이 집 정원에 뿌려졌으면 아마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을 거야. 이제 와서 전부였다고? 웃기지 마. 나는 당신들한테 그냥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다신 출입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리시고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갑의 위치에서 그들을 내려다본 기분은 생각보다 더 허무하고 생각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순영아, 잘했다. 서재에서 나오신 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애걸복걸하는 그들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릴 시간이었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서류 접수해 주세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찾아주세요. 창밖으로 쫓겨나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법원 복도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를 가르며 걸어가는 제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지요.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몇 장의 서류로 정리한다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저에게 그 서류는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만난 남편 상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이라며 어깨를 펴고 다니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저를 맞이했죠. 그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22년이야. 그 세월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서류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2년의 지옥을 끝내는데 이 정도 절차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신한테는 세월이겠지만 나한테는 그건 켜켜이 쌓인 흉터일 뿐이야. 도장 찍어. 당신이 버텨봤자 판결로 가면 당신만 더 비참해질 테니까. 내가 다 포기할게. 어머니 모시는 것도 당신이 싫어하는 거 하나하나 다 고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 이제 회사에서도 자리가 위태로워. 당신이랑 이혼했다는 소문 퍼지면 나 정말 끝이야. 당신 인생이 끝나는 건 내 알 바 아니지. 내 인생은 당신들 때문에 진작에 끝날 뻔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포기한다는 그 어머니 모시는 일, 그건 포기가 아니라 이제야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이야. 나한테 떠넘기던 그 짐, 이제 당신이 짊어지고 살아봐. 남편은 결국 제 단호한 태도에 절망한 듯 고개를 떨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댁의 가업과 가사 노동에 기여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금액 7억 원. 제가 가진 50억 주식에 이 돈까지 합쳐지니 제 자산은 60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제 미래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가장 먼저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 홀로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재단을 설립하는 일이었죠. 재단 이름은 제 이름을 따서 순영의 집이라 지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던 경험과 22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들며 쌓인 인내심이 이상하게도 이 일을 할 때는 큰 밑거름이 되더군요. 저는 직접 발로 뛰며 보육원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깨끗한 빌라를 매입하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한남동 자택 정원에는 많은 귀빈이 모였습니다. 그중 가장 귀한 손님은 단연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순영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네가 만든 이 집이 많은 아이에게 빛이 되겠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내 딸. 아버지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저를 내 딸이라 부르며 대중 앞에 소개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작은 구멍 하나가 완벽하게 메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2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천한 고아년이라 불리며 받았던 상처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혹은 부모 없는 아이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진짜 이름을 선언합니다. 저는 최순영입니다. 그리고 이곳 순영의 집은 단순히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용기를 배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힘껏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 시각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로 나간 7억 원 때문에 남편 상훈의 아파트는 경매 위기에 처했고 시어머니는 병원비가 아까워 퇴원했다가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재입원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시누이들은 부모 부양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법정 싸움까지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이제야 비로소 정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는 길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원장님, 이라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저는 제가 보낸 22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제가 있을 수 있었고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누구의 며느리도 식모도 아닌 오직 최순영 자신으로 사는 삶. 60억이라는 자산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 행복이 지속되는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이혼 도장을 찍은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정직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제가 세운 자립지원재단 순영의 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청년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한남동 자택의 테라스에서 눈을 떴습니다. 22년 동안 시댁의 좁고 습한 부엌에서 생선 비린내와 락스 냄새에 찌들어 아침을 맞이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였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아버지가 제가 돌아온 기념으로 심어주신 하얀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제 차 안에서 저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옅은 주름은 생겼을지언정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육원 출신에서 60억 자산가로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수호천사로라는 제목으로 소개될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22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영혼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 당연한 보상일 뿐입니다. 친정아버지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제가 어릴 적 잃어버렸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온기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곤 해요. 순영아, 네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는 네가 남을 돕는 그 마음만큼 너 자신도 마음껏 사랑하며 살거라. 반면 제가 떠난 뒤 그 집의 소식은 가끔 건너 들려오곤 했습니다. 남편 상우는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사내 평판이 바닥이었는데 가정사로 인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겠지요. 22년 동안 그를 받쳐주던 제 내조가 사라지자 그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순식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여기저기서 빌린 사채, 이자에 허덕이며 단칸방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어떠냐고요? 시어머니 부양 책임을 두고 서로 법정 싸움까지 벌이다가 이제는 아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 연락도 끊고 산다고 합니다. 평소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라 자랑하며 저를 무시하더니 정작 그 뼈대를 지탱하던 것은 그들이 그토록 천대하던 저의 피땀 어린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행사가 있던 날이었죠.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따사로운 오후, 저는 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악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진한 소고기 무국의 구수한 냄새가 급식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오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정성껏 끓인 국을 한 그릇씩 퍼주며 웃음을 건네고 있는데 저 멀리 줄 끝에서 유독 어깨가 축 처진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낡아서 해진 점퍼의 때가 꼬재재한 바지,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까지.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제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국자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상훈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순영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고 국밥을 받으려는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무시하던 대기업 과장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밥 한 끼만, 네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당신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 지옥이야. 나 좀 살려줘, 당신. 그 순간 예전 그들의 집에서 제가 상을 업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서 겸상이야? 부엌으로 꺼져. 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과 그 옆에서 방관하던 그의 무심한 표정. 22년 동안 제가 부엌 구석에서 홀로 삼켰던 눈물들이 가슴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상처받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은 연민조차 섞이지 않은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진한 국물을 듬뿍 떠서 그의 식판에 담아주었습니다. 여기는 배고픈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니니까요.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무례한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하네요. 당신의 아내였던 순영이는 2년 전 그 명절날 이미 죽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상우는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국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다음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다음 분 오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행복해진 나의 뒷모습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볕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22년의 겨울을 지나 드디어 제 인생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제 이름 최순영으로 당당히 세상의 빛을 나누며 사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고통을 견디며 홀로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귀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드라마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소감도 댓글로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사로운 햇살과 꽃향기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드라마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